7월 달에 스트레스 TSR 3단계가 시행이 되면 아무래도 대출에 대한 금액 자체의 한도가 좀 작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끌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시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안녕하세요. 브릿지 홍지영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재지정 이후에 서울 집값은 조금은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6.3 조기 대선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 이슈들이 있으면서 혼란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재국 한국금융연수원 겸임 교수님 모시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들 위해서 한번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주로 금융인들을 강의하고 있는 겸임 교수 이재국이라고 합니다. 앞에 인트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를 한 35일 만에 재지정을 하면서 일단은 상승하던 서울 집값이 아무래도 조금은 주춤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정책 효과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전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전망 자체가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만 네. 지금 현재 최근에 그 흐름을 보게 되면 3월 달에 다시 또 토지를 또 확대 실시함으로 인해서 최근 소강 상태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살펴보게 되면요. 3월 달에 2주차 때 서울 평균이 0.2, 3주차 때 0.25, 4주차 때 0.11, 5주차 때 0.11 상승하고서 나오고 있는데 4월 1주차 들어와서는요. 지금 현재 0.08로 아직도 상승세는 이어가지만 상승폭이 상당히 좀 낮아진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수도권 지역의 경기 지역 같은 경우를 평균을 보게 되면 3월 2주차에 0.00에서 3월 5주차까지 0.00, 즉 보합을 쭉 이었는데 4월 1주차부터는 마이너스 0.01%로 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토지의 확대가 아무래도 좀 전체적인 서울 수도권 지역의 집값을 좀 안정시키는 데는 상당히 큰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최근 시점은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 방학 같은 느낌이 좀 전반적으로 좀 퍼져나가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는 좀 잠잠해진 모습인데 또 일부 지역,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남 엽세권이라고도 부르는 과천이라던가 이런 지역에서는 최근에 다른 지역보다 급격한 상승세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토지의 재지정이 됐을 때 그 풍선 효과에 대해서 사실 우려를 하는 분들도 좀 많았거든요. 이런 그 풍선 효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글쎄, 우리가 풍선 효과는 당연히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연못에 돌이 떨어지면 그 떨어진 자리부터 파장이 넓게 이렇게 퍼져가지 않습니까? 경기 지역은 제가 좀 보합 내지 0.01%로 하락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과천 지역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3월 2주차 때 0.71%가 올랐고 3월 3주차 때는 0.68, 4주차 때는 0.55, 3월 5주차 때는 0.39%까지 높이 올라갔다가 4월 1주차에 때는 0.19%가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지에 가장 많이 그 상승률을 보인 곳이 강남구가 4월 1주차에 0.2%였는데 과천이 0.19% 올랐다는 얘기는 거의 지금 뭐 서울하고 같이 연동하면서 풍선 효과라고 하는 것이 과천 지역에 나타났고 성남의 또 일부 분당구라고 하는 지역에도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모든 상황들이 어떤 파급 효과는 좀 발생하게 되는데 파장이 이어진다. 네. 다만 이것이 길게 가지는 좀 못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풍선 효과로 지목되는 그런 지역들의 지금 상승세는 아무래도 같이 약간은 줄어드는 모습이 있는데 과연 중장기적으로는 좀 어떻게 될지 어떤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파급 효과라는 것이 항상 일정하게 좀 번졌다가 또 파장이 이렇게 사라지는 현상 때문에 한 4월 말 정도 지나고 5월 달 들어오게 되면 그 파장은 좀 멈출 것 같다. 즉 소멸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파장, 풍선 효과가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고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토지는 뭐 기한을 정해놓지 않은 뭐 그런 정책이 아니었고 6개월로 좀 단기로 그렇죠. 좀 재지정이 됐었습니다. 제가 토지를 이렇게 봤지만 네. 단기적으로 6개월 정도 이렇게 지정한 경우는 토지가 실시된 이후에 가장 짧은 기간으로 지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단기 재지정된 토지는 이 자체로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단기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재연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토지를 그 풀어야 되는 시점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시점에 따라서 풀었는데 이게 갑자기 좀 파급 효과가 너무 폭발적이었기 때문에
또 다시 서둘러서 규제를 강화했죠. 물론 규제를 강화하면서 기간은 좀 짧게 두었지만 재지정이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네,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연장하는 건데 정부나 서울시가 당시에 밝힐 때에는 집값 상승세가 더 나타난다면 확대를 해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냈었거든요. 추가 지정, 확대 지정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충분히 우리가 가능하다고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다만 이제 지금 4월 1주차 들어와서 이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요. 이 수요 세력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로 가려면 투자 금액이 한 뭐 10억이 되겠다. 20억이 되겠다, 30억이 되겠다 이렇게 맞춰놓은 금액이 있는데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것들을 다시 확보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퀘스천 마크 정도 이렇게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올해 초에 그 서울 집값 좀 상승을 탈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노도강 지역 그리고 금관구 지역 이 지역의 그 상승 흐름은 약간은 좀 혼재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지역들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방금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 확대 이후에 강남 옆세권들이 이제 움직였고 한강벨트 쪽이 움직였고 그리고 수도권에서 이제 과천, 그다음에 뭐 성남의 분당 이런 쪽이 이제 움직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돌이 떨어지면 그 파장이 좀 멀리까지 갔습니다. 그 파급 효과가 좀 컸고 가격도 같이 연동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최근의 현상들은 보면 그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비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도강이라든지 금관구에 해당되는 경우는 실제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살펴보면 거래량은 증가했어요. 노원구에 있는 상계 대단지를 한번 제가 이렇게 분석해 봤더니 뭐 18평, 22평, 32평형 이렇게 다양한 평형들이 있는 단지인데 이 단지의 거래량이 확실히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금매가 이렇게 팔리고 금매가 소진된 이후에 좀 더 가격이 상향되게 되면 거래가 뜸해지면서 다시 또 가격이 떨어졌을 때 다시 또 매입하는 이런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하면서 거래는 활발해졌지만 실제로 지역적으로 어떤 그 개발 이슈에 대한 부분이 좀 적고 또 특히 이 지역들이 좀 그 재건축 추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멈춰 있습니다.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서 추가 분담금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나오자 재건축이 좀 멈춰 있다 보니까 개발 이슈가 좀 낮아졌고 지금의 상태의 보합 정도가 좀 예상이 되는 것이지 풍선 효과를 이어받기에는 아쉬운 지금의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현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아시다시피 이제 6.3 조기 대선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과연 대선이 끝난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어떤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6월 3일까지는 좀 공백기가 좀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6월 3일 대선이 이제 마치게 되면 정부의 이제 어떤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서 뭐 상승 또 보합, 하락이 이어지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어떤 정부가 새롭게 들어오고 또 이렇게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이 부동산은 전반적으로 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를 때는 오르는 거고 내릴 때는 좀 내리는 거고 특별한 어떤 대책이나 특별한 이슈를 제시하지 않는 한 제가 볼 때는 큰 변화 없이 이어갈 확률도 높아 보인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변화 없이 이제 흐름이 이어진다고 하면 사실 이전에 토어제 뭐 해제라든가 이런 이슈가 있기 전에는 양극화가 가장 큰 이슈였거든요. 그럼 그 양극화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정책적 변수라기보다는 그 부동산과 연계되고 있는 뭐 금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뭐 오를 거냐 혹은 또 내릴 거냐 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7월부터 시행되는 또 그 DSR 이 3단계가 또 진행되게 되면 대출 규제에 관련된 것들이 또 어떻게 진행될 거냐. 뭐 정책적 변수도 물론 있습니다만 향후 금리가 어떻게 흘러갈 거냐. 그러면서 대출에 대한 규제가 계속 강화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2025년도 하반기에 더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아까 전에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사실 지금 금리 이슈가 있고 또 대출 규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금리가 이번 17일에 금통위에서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앞으로의 금리 흐름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전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뭐 금리 쪽은 뭐 경제 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도 조금씩 이렇게 귀동냥을 해서 듣게 되면 일단 뭐 미국의 트럼프가 가장 큰 변수지요. 뭐 그래서 미국 금리가 어떻게 변동될 거냐 여기에 따라서 또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한 경우도 17일 날 발표를 한다고 하십니다만 변동폭이 없지 않을까도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동결을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또 5월 달 가서는 한 번 정도 한 0.25 정도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올해 말까지 한 번 더 0.25가 내린다고 가정하게 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이제 2.25% 정도가 되면서 2.0%에 다가서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그 대출 금리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 연동해서 좀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대출 받는 수요자의 어떤 그 심리가 조금은 부담감이 좀 적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좀 집을 사려고 하는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 변화적인 시장이 좀 예측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금융당국의 입장에서는 이 가계부채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를 좀 더 강화하는 흐름도 지금 사실 좀 보이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정책 대출도 지금 약간 규제를 하는 모습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7월 달에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주택을 좀 매입을 하셔야 된다거나 이런 분들은 좀 언제가 좀 적기라고 보실까요? 예전에 제가 작년에도 나왔을 때 뭐 이제 신혼부부들 언제 구입하면 좋겠느냐 뭐 이런 제가 질문을 또 받은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자기에게 맞춤형으로 가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여건 자체가 지금 집을 살 수 있는 좀 여건을 갖췄느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자금적으로 그렇고 필요한 시점이 있다면 그 시점이 매수 타이밍이 되겠죠. 그러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7월 달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되면 아무래도 대출에 대한 이제 그 금액 자체의 한도가 좀 작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끌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7월 이전이 아무래도 시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최근에 좀 집값들이 좀 급등한 지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소강 상태가 이어지면 파급 효과가 다른 지역에도 조금 영향을 미치면서 가격들이 조금 더 안정되거나 뭐 하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을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도 어떨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